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 공부한 지 이제 오래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처음 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그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저를 수학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도 엄청 많죠. 뭐 중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뭐 대학교 다녔을 때, 대학원 다녔을 때, 뭐 엄청, 그러니까 뭐 각국의 선생님들도 막 있었어요. 뭐 중국인 선생님도 있었고, 뭐 미국 선생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쪽에 뭐 프랑스 교수님도 계셨었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수학을 배워봤었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느낀 거는 이제 뭐냐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어디에 뭐 나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는가.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5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요즘에 이제 개발을 했어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개념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을 쭉 이제 배울 텐데, 아니면 여러분들 다 대학교를 다니거나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니까 아마 대학교 공부를 할 때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그 정의라든지 그 정의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성질, 그다음에 정리, 그다음에 그 명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죠. 근데 제가 저는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대학생들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뭐 직장인들도 지금 뭐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 이제 하는데, 개념을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생이 개념을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읽어주는 정도? 음성으로 지원이 돼야 한번 이제 머리에 인식하는 정도?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만 사용을 해요. 보통은 보니까. 근데 그게 계속 계속 지속이 되고, 대학교에 올라가서도 뭐 수학 안 하면 그만이고,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그때와 똑같이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 용어들에 대한 이제 정의가 이제 주어지죠.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물론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정의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정리, 그러니까 성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성질이라고 이제 많이 배웠었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theorem, 그러니까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리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공식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와 관련된 어떤 명제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장이나 또는 식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증명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이제 하더라도 증명을 이제 보면 이거 뭐야 하고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냥 보통은. 사실은 우리가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처럼 미분이 왜 이렇게, 미분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적분 가능한 것은 뭐지, 그다음 표본 공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무한대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 그리고 어떤 그 정리, 성질들이 유도된 과정을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증명을 하라고, 증명을 잘 해주는 선생님들 별로 없었는데, 증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뭐 증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이론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증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막 자료를 보고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증명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리 있죠, 정리. 아마 이건 알 거예요. 정의는 증명을 안 하고 우리가 정리를 증명을 한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정리에 대한, 정리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어떤 불확실성이 있냐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리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정의와 정리를 통해서 수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 정의와 정리가. 이것이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굳이 증명을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걸 할 필요 있어요?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아니에요. 증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문제가 다 있어요. 증명을 하다 보면. 왜냐면 이 정리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을 하려면 맞는 경우도 한번 이제 어떤 경우가 맞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고 틀린 경우는 왜 틀리는지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명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우리 지금 그 교재는 수업용 이제 교재이기 때문에 막 증명이 막 그 뭐랄까 고급 교재 있잖아요. 수학만을 위한 고급 교재처럼 막 증명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간히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증명들을 이제 좀 여기서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감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저래서 얘가 이렇게 유도가 됐고, 그러면 나는 이 정리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제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쭉 보면 간단해요. 여기 이제 수능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러가지고 아주 그 심도 있게 공부를 한 학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수능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는 알죠. 거기에 이제 킬 문제라 그래가지고 4점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뭐 보통 이제 객관식에서 뭐 17번, 18번쯤에 나오고 그 다음에 29번, 30번에 나오는 그 객관식 문제들 있잖아요. 그 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 추론을 하는 문제거든요. 추론을 한다는 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4점짜리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른 문제 3개, 4개 정도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 간단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보통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이제 보이는 개념이 있어요. 문제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 x에 대한 항등식인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어떠한 x의 값이라도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 속에 아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문제 속에서 이미 보이는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겠다. 아니면 x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바로 보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이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어떤 실수값이다. 근데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어쩌고저쩌고 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수의 성질을 활용을 해야겠구나 라고 바로바로 보여요. 우리 이제 기출 문제들 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개념이 바로바로 보여요. 개념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바로 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2차 뭐 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하겠다. 아니면 항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겠다. 아니면 이건 뭐 조립제법을 좀 사용해야 되는구나. 뭐 3차 이상의 뭐 방정식일 때 이런 것은 바로바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다 끝나거든요. 문제들이. 근데 처음에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뭘 이용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이제 검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찾아내야 돼요. 사실.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이거의 값은 이제 무엇이냐. 그러니까 수학은 맨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끝에서부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뭘 구해야 되는지. 그럼 거꾸로 찾아가다 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한 단서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맨 끝에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이 뭔지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벌써
보이는 개념과 맨 끝에 구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추론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도대체 숨어 있었던 게 무엇이냐. 여기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막 나와버리거든요. 계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추론 여기에서 항상 어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문제 일반 수학에서 나오는 20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한 두 번째 단계면은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도 뭔가가 보이지 않아서 답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뭔가가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거는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면서 혹시 여기서 극한값을 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봤던 문제예요. 풀어봤던 문제 속에서는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 근데 대다수의 문제는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는 50% 이상은 처음 본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두 개 내가 설정해 놓은 것들을 일단은 전개를 해나가면서 풀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디서 막혀요. 뭐 A의 값을 찾아야 된다든지 어떤 변수 K로 놔야 된다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개념에 대한 그 설명과 문제 속에서 그런 개념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답은 어떻게 도출해내야 되는지 보통 이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 문제 안에서 어떤 추론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이 해주잖아.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수업해주고 그냥 듣고 그냥 혼자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 문제들 이제 풀다 보면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절차가 이제 해결이 됐다면 나는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어떤 걸 풀고 맨 마지막에 답을 어떻게 도출해내야겠다 하고선 절차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리죠. 아니면 머릿속에 그리는 게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들을 옆에다 계속 메모를 해놓으세요. 나는 처음에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이걸 푼 다음에 이걸 해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절차에 맞춰서 계산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만약에 풀다가 막히면 다시 이런 부분들도 피드백을 해.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답이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검토를 해야겠죠. 지금 주어진 조건과 내가 풀어나간 그 과정들이 논리적으로 수학적인 논리에 맞게끔 지금 전개가 되어졌고 답을 도출해냈는가.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해서 이 답이 얘에 맞는 어떤 식을 구성하고 있는가. 검토를 이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니까 답이 2번에 있네.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갖고 2번에다가 이제 답을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평소에 문제를 풀 때에 뭐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뭐 문제 이 문제는 뭐 공식 이거, 이 문제는 공식 이거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갔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절차를 좀 따져가면서 습득을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 분명히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기출문제 풀어보고 거기에 비슷한 문제 유형들 풀어봐서 시험 문제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맞추고 안 나오면 틀리고 계속 그 방법을 택했다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학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시험 수준이 그 수준을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문제들을 풀어봤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만 나오느냐. 예전엔 그랬어.
예전에는 패턴이 딱 있었어. 아, 어떤 문제 나오고 어떤 문제 나오고 어떤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기출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옛날 기출 한번 쭉 보면 할만한데? 근데 막상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게 점점 쉽지 않게 돼요. 이 문제들이. 그래서 작년 시험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막 학생들이 계속 그러고 떨어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그 수학 부분에서, 보험 수학에서. 특히 일반 수학을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막 틀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기출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그 문제에 적응이 돼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은 조금 더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합격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합격을 할 수 있지. 기존과 같은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 이거 어이없이 이 보험 수학 부분에서 일반 수학에서 많이 틀려버려가지고 이제 불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 한 2년 동안 그랬어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또 어느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냐면 특히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는 그리고 이제 확률 계산할 때 이게 거의 수능 수준 비슷하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능 수준 막 그 어렵게 막 나오는 건 아닌데 아 이거 확률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패턴의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거기서 또 이제 틀려버리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략을 기출 문제 막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고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문제 풀어보고 이제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좀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감각을 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끔.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전에 카이스트 수학 전공한 학생이 그 후배들한테 이제 조언을 한 게 자기는 수학을 전공하고 계속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 3번째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될 때 자기는 적응력이 있다는 거지. 그 순간 이 방법으로 그럼 풀어봐야 되나?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는데 보통 학생들은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 계속 공부를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수학을 조금 더 저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왜냐면 거기는 이제 딱 룰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 어떤 공식에 어떻게, 이자율 계산은 어떻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2차 시험 이제 보기 시작하잖아? 그럼 2차에 올라가면 그냥 이런 수학은 기본적으로 안다고 가정을 하고 또 막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뭐 또 뭐니, 뭐 편미분 하면서 이론이 공식 연결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해야지. 그런 것들 이해를 해야지 또 그 문제 자체가 이론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니까 하여튼 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공부를 쭉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에 1단원에 나오는 것은 이제 집합과 명제인데 사실은 집합과 명제는요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집합과 명제 부분에서는 명제는 간간히 좀 나오고 집합은 예전 한 10년 전에 막 되게 많이 내고 뭐 한 문제씩 내고 했었는데 올해 최근에는 이제 확률 통계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지금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거나 뭐 심도 있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수학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얘가 집합이.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확률론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집합을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지금 시험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보다는 아마 좀 가볍게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확률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기본 지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증명이죠.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래서 그러한 증명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좀 가볍게 그냥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집합과 명제는. 그래서 아마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한, 그러니까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집합이. 그래서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원소들을 이제 나타내죠. 그래서 집합은 이제 보통 이제 라지 A, 그러니까 뭐 대문자를 이제 사용하고 그 기호를 뭐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유한집합이죠. 무한집합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하진 않을 거예요. 무한집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리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위에 상위의 어떤 그 직급을 이제 원할 때에는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금융경제학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이해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진급하는 데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근데 당장 이제 시험을 볼 때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얘기를 할 때 유한집합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유한집합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하고, 그 원소들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A1이 집합 A에 포함이 된다면 이렇게 엘리먼트 그 E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기호, 저 기호를 써서 이렇게 이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다라고 이제 표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기법들은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뭐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X는 A에 속한다, X는 A의 원소다. 사선을 그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수학은 기호로 되어 있어요. 수학은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호에 대한 부분은 익숙하게끔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어떤 그 계산이라든지 어떤 그 증명을 해나갈 때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수학을 우아하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기호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그 표시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죠. 이게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거죠. 일일이 원소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고, 조건 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조건부 확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요 바 있죠, 바. 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건이고, 요것이 결론을 나타내죠. 조건부 확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B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A라고 하는 그 사건의 확률이 얼마냐라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 바라고 하는 이 기호는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변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얘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사실 문제에 낸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뭐 집합 B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x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으로 된 원소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고, 이쪽 부분에서 뭐 부등식이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뭐 시그마 계산, 별의별 거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x값이 결정이 되면 이 x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원소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기호에 대한 그 정의만 잘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값들을 구해내서 그 x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온 그 결과들을 원소로 나타내주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면 정수 집합을 G라고 하고 유리수 집합을 Q라고 하자. 그랬을 때 M과 N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해석을. M과 M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수의 값은 정수인데 분모의 M 값은 0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래. M분의 N의 형태로. 그럼 유리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냐면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나타낸 수예요. 유리수의 정의죠. 유리수의 정의.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집합은 유리수의 모임이에요. 유리수에 대한 집합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뭐 전체 집합 U가 있고 집합 A,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교집합. 그리고 이 모든 영역 합한 것을 합집합. 그리고 이제 확률에서는
곱사건, 그 다음에 합사건, 그리고 요 바깥의 부분은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 이런 식으로 나타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요 영역을 나타낸 것은 합집합 영역, 요 가운데는 교집합 영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와. 그래도 갑자기 생뚱맞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거기서 뭐 한 두세 문제, 한 5문제 내외로는 뭐 작년에 안 냈던 거 확 내버리고 작년에 안 냈던 거 확 내버리고 그래서 이거 여태까지 한 몇 년 동안 시험 안 나왔으니까 뭐 공부할 필요 없겠네 하잖아요. 그거 갑자기 내버려. 그러니까 샅샅이 공부해야 돼요. 그냥 뭐 여태까지 안 냈다고 뭐 공부 안 하고 뭐 또 이러면 안 돼. 했죠?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과 이제 무한집합, 공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이 수학까지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무한집합은 보통 이제 유한집합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가 끝나죠. 무한집합이 들어가면 셀 수 있는 집합과 셀 수 없는 집합을 막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셀 수 있는 집합과 셀 수 없는 집합을 이해를 하기에도 우리가 힘들어.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느냐 어쩌냐 저쩌냐 막 하면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또 접근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원소의 개수가 그냥 무한개가 있으면 무한집합, 그 다음에 유한개, 셀 수 있다와 셀 수 없다의 차이점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유한하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서로 같은 집합이 있는데,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하죠. C자를 이제 이렇게 기호화한 거예요. C자를. 자,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한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포함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는 집합 A라고 하는 원소를 집합 A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 그러면 집합 B가 1, 2, 3, 4 이렇게 됐다. 그러면 포함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개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개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포함관계가 성립된다는 건 아니죠. 개수가 많다고 해서 당연히 이 포함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이거는 성립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는 성립이 돼요. 제가 왜 이런 기호들을 지금 계속 알려주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수능형 문제랑 비슷하게 내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다음 조건 뭐 만족하는 것, 아니면 요거 중에서 참인 것, 거짓인 것 골라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게 성립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면 얘는 반드시 성립돼요. 얘는 참이에요.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참이야. 진짜?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또 증명이 필요한 거야. 진짜 그런가?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냥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포함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정의 자체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랑 개수가 같거나 아니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얘가 성립된다고 가정을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돼. 수학 공부할 때 처음에 제일 힘든 게 기호에 대한 적응이에요. 기호에 대한 적응. 근데 다른 과목은 뭐 안 그래? 다른 과목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에 야 이거 뭐지? 경제학이면은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막 처음 배울 때 거시경제학은 보통 고등학교 때도 한번 공부를 하고 대다수 맨날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다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맨날 그런 얘기만 듣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해요. 또 거시경제는. 미시경제는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용어도 되게 생소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그 금융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리 부분에는 거시경제학도 포함되어 있고 미시경제학도 포함되는데 제가 2차에서 가르치는 그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있잖아요. 그 과목은 미시경제학이야. 금융경제 자체가 거의 대부분 미시경제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시경제학이 거기에서 이제 더 확대시켜서 더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금융공학 파트에서는. 자,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용어에 대한 정의, 그다음 기호 이런 거에 익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계속 쓰고 읽고 해석하고. 기호는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얘는 얘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의미를 갖고 얘니까 아,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하고선. 자, 그다음에 뭐 포함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사선을 그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서로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뭐 서로 상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한자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B가 A를 포함하고 있고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같은 경우밖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집합이 같다 해서 A와 B가 서로 같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해봤지만 집합 A가 뭐 x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고 뭐 집합 B가 뭐 3, 5 그다음에 뭐랄까 뭐 x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건이 뭐가 주어지냐면 둘이 서로 같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 3 하나 있잖아요. 숫자 3 하나 있으니까 얘가 얘랑 같은 경우 아니면 얘랑 얘랑 같은 경우 해서 x 값을 구하고 같은 집합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원소들을 비교를 해서 그 경우를 나눠가지고 아, 얘가 얘고 얘가 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논리에 맞는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었고 아, 저기야 이게 뭐 바뀌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와 이제 관련된 문제들 간단한 것들을 이제 보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에 없었던 건데 집합에 대한 어떤 기호에 대한 그 정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집합 A가 있고 요거 기호, 요 기호, 요 기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소는 얘가 각각 원소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성립이 되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아마 그 공집합 배울 때 이것도 공집합이라고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표기법은 이제 안 써. 공집합은 다 이걸로 통일했어, 그냥 공집합은. 자, 그래서 얘는 저 집합 A의 정의에 의하면 얘는 이거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자,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헷갈리는 뭐 이제 그런 그 상태가 이제 주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1은 A의 원소이고 얘도 성립해요. 왜 성립하냐면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 요거. 이 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또 집합 A의 원소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요. 했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집합으로 이제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원소의 이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성립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는 뭐 저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렵지 않게 이제 구해낼 수 있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원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도 얘가 성립이 되겠죠. 이것을 원소 하나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번도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여기 원소가 있으니까 자, 얘 어때요? 저기 요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얘도 이제 성립이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 그 원소 기호로 돼 있어요. 공집합 1 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 원소 하나와 이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부분, 두 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얘는 성립을 해. 근데 이거 자체가 여기 원소로 있진 않아요. 얘가 원소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원소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호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좀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기호에 대한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뭐 이런 문제는 잘 내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뭐 낼 확률은 굉장히 이제 낮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여기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마 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낼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뭐 보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야 뭐 좀 많이 평가할 수 있잖아. 하나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 원소 나열법과 뭐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 조건 제시법. 그러니까 집합 A가 원소 1, 2, 3으로 이루어졌다라고서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읽어야죠. 바 오른쪽에 요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몰 a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이고, 스몰 b도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것을 집합 B의 원소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얘가. 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일일이 저거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하기 해서 뭐 여기처럼 더하기 해서 A와 B 나누고 여기 1, 2, 3, 1, 2, 3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원래 제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값들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거죠. 뭐 없어도 되겠다. 이거는 어차피 A, B랑만 써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랑 해서 1제곱 더하기 1제곱 해서 2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랑 해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해서 5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집합에 있는 원소를 나타낼 때는, 자 보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집합을 나타낼 때에는 B는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해야죠. 2, 5 두 번 쓰는 게 아니고 집합에서는 한 번만 써야 되죠. 그래서 2, 5, 8, 10, 13, 18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집합을 표현을 할 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서 개수가 이게 9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6개가 나오죠.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표기를 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도 이제 보시면 조건 제시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집합에서 문제를 내고 싶다면, 문제 출제자라서 문제를 내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로그 뭐 이런 것도 막 집어넣으면 돼. 요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 n은 자연수이고 2의 n제곱으로 돼 있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얘가 쭉 나타나는 원소들이란 말이에요. 얘는 3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로그라든지 어떠한 것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원소를 나타내는데 요거 보세요. 이 x라고 하는 것은 요 집합 x의 원소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y라고 하는 것은 집합 y의 원소예요. 그러면 x에 있는 원소와 y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z를 만들어내는데, 이 z는 뭐냐면 걔네들을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곱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2하고 3은 소인수란 말이에요. 2하고 3은 소인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둘이 곱하면.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기 나와 있는 4개의 수를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죠? 소인수분해는 다 할 줄 알겠지.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집에 가서 몰래 열심히 연습하세요.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한다 이제. 소인수분해 이렇게 쳐가지고. 자, 그다음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확률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 문제에서.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러한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두 개죠. 자, 원소가 두 개면 이 1이라고 하는 원소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집합은 두 개. 2라고 하는 그 원소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집합 두 개. 근데 얘네 둘이 동시에 부분집합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결합이 돼서. 그래서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 고배 법칙. 그래서 네 가지. 사실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구했거든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집합 부분에서는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해놨어. 공식처럼. 이렇게. 2의 n제곱이다. n은 원소의 개수다. 근데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1이 만들어지는 1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집합과 1이거든요. 두 가지 경우. 2라고 하는 원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0하고 2예요. 사실 얘네들이 결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부분집합들이 모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얘네들이. 그래서 공집합 1, 2, 1, 2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부분집합들이. 그러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뭐 이렇게 여기와 여기 그리고 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여기 여기. 근데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갔어.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이 개수에다가 뭘 한 다음에 거기서 더하기 1? 이거 복잡하단 말이야. 얘네 항상 규칙 보니까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들이 두 개 만들어지고 두 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곱해버렸더니 항상 똑같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들이. 그 다음에 여기 n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때 2의 n제곱하니까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정의를 내려버린 거지. 이렇게 하자 우리 앞으로. 왜냐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구해봤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공식 저런 거 하나 외우는 것도 비효율적이야.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2 곱하기 2. 그래가지고 네 가지 경우. 고배 법칙. 왜냐면 어차피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진부분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부분집합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진부분집합이야. 여기까지가. 왜냐면 집합 A랑 지금 똑같잖아요. 얘가 생긴 게. 그죠? 그러니까 집합 A와 똑같은 그 집합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를 빼줘야 돼. 하나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그 집합이 있어요. X라고 하는 집합. X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원소가 1, 2로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얘를 포함하고 있고, 얘에 속해 있어요. X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떤 문제 풀었냐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합 X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들 다 구해봐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집합 X는 원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고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는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1과 2를 반드시 이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여기 1과 2를 지우고 나머지 4개.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구했어요. 16개라고. 자, 이게 뭐냐면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데 왜 지우냐 이거지. 또 중요한 거는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3, 4, 5, 6을 가지고 부분 집합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과 2를 거기다 동시에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의미야. 1과 2를. 얘네들을.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얘네들 제껴놓고 얘네들 가지고서 부분 집합 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1과 2를 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특정한 원소,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또는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빼서 거듭 제곱을 해주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아이디어는 빼는 이유는 나머지 원소들을 통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고 거기다가 1과 2라고 하는 원소들을 집어넣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 3, 4, 5, 6으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들은 공집합, 뭐 3, 4, 뭐 4, 5, 뭐 이런 식들이 쭉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1, 2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1, 2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1, 2 주고 여기다가도 1, 2 주고 그렇죠? 그러면 1, 2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얘네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공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K개의 특정한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 적어도잖아요. 적어도다 보니까 전체의 그러니까 1과 2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그러면 1만 들어간 것, 아니면 2만 들어간 것, 아니면 1, 2 둘 다 들어간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런 개념이야. 2의 n제곱은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 중에서 2의 n-k제곱은 1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2가 들어가거나 2가 1, 2와 동시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러니까 1,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또는 1, 2를 떼버려 없는 그죠? 1, 2가 아예 없는 그러한 부분 집합들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최소한 1과 2가 하나씩은 포함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멱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집합 A의 부분 집합 전체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멱집합은 뭐 영어로 family of set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집합이 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family of set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언제 중요하냐면 확률론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확률론에서 집합의 집합을 만든다는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것들은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집합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것을 이제 확률론에서 활용을 이제 하는 문제인데 부분 집합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거든요. 사건. 어떤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표본 공간으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사건에 또 사건이 만들어지고 사건에 또 사건이 만들어져요. 자, 무슨 의미냐면 A에서부터 C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여기 2가지, 여기 3가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거는 표본 공간이 이렇게 S가 있으면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건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건 안에는 또 사건이 있어. 이렇게 2개의 사건이 또 존재를 해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 집합 안에 하나의 부분 집합이 있고 그 부분 집합 안에 또 부분 집합이 있고 이런 의미거든요. 이 개념이 집합에서 집합의 집합 이런 그 멱집합에 대한 개념을 거기서 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멱집합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이 원소는 집합 A의 A의 부분 집합들이에요. 그 부분 집합들을 뭐로 나타내냐면 원소들로 이제 나타내라. 그렇죠? 이 A 제곱에는 공집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참 공집합은 될 수 없어. 공집합은. 그 다음에 이 A는 2의 A 제곱, 이거 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거듭 제곱.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된다. 만약에 집합 요 A의 그 원소의 개수가 m개 있게 된다. 그러면 2의 A 제곱의 원소의 개수는 2의 m 제곱개가 이제 나오게 된다. 무슨 소리냐면 집합 A가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로 이제 되어 있으면 2의 A 제곱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2의 세제곱이 나온다. 8개. 원소의 개수가. 근데 여기는 그것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제 우리 부분집합 개수, 원소의 개수가 8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그래서 이 8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1, 2, 3이잖아요. 1, 2, 3이면 얘가 이렇게 되죠. 얘네들 부분집합이죠. 이러한 부분집합들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개. 자, 이게 8개가 되고 이 8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들은 또 256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256개. 그렇죠? 그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는 집합은 교환 법칙, 그다음에 결합 법칙, 그다음에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합집합은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집합과 그다음에 교집합 자리를 바꿔서 어차피 해도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원소는 같아져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같게 된다. 자, 근데 결합 법칙은 합집합으로 돼 있고 교집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먼저 합집합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하나, 뒤에 거를 먼저 하고 앞에 거를 하나, 어차피 같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이거죠. 얘가 얘랑 얘 그리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집합론에서는 좀 이제 다르게 증명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 얘는 세 개의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랑 A와의 합집합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A, B, C A와 B의 합집합이면은 여기 A와 C의 합집합이면 여기 그 다음에 공통된 부분이니까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이제 같아진다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도 대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집합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전체를 여집합을 한다. 여집합이 이제 뭐와 같으냐? 이거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게 되더라.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하나씩 분배를 해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죠. 얘도 여집합, 얘도 여집합, 얘도 거꾸로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실제로 이제 그려서 이 범위를 나타내 보면 똑같은 범위가 나오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죠.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합집합의 여집합 이 부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동일한 범위가 나오게 돼요. 동일한 범위에 있는 원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산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뭐 전체 집합의 이제 여집합이다. 그러면 이제 뭐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다. 전체 집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와 B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된다.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면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나오게 되고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성질들. 그리고 A와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바뀌게 포함 관계가 거꾸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한 성질들을 좀 자유자재로 활용하면 집합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이제 쉽죠. 전개를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했었던 것들이 이제 뭐였냐면 차집합, 그러니까 빼기.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차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을 교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범위를 실제로 나타내 보면 동일해요. 차집합은 왜 변환을 시켜야 되냐면 연산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개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전개를 해나갈 때 있잖아. 차집합에 대한 법칙은 없어. 연산 법칙이. 차집합에 대한 거는. 그죠? 차집합에 대한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 얘네가. 그래서 차집합은 항상 이 교집합의 형태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집합 연산을 해줘야 돼요.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실수에서도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뭐 그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그래서 변환을 시키죠. 우리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서 연산 법칙을 사용을 해요. 실수에서 연산 법칙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집합에서 연산 법칙은 차집합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성립되지가 않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전환시켜서 그 다음에 집합 연산 법칙을 활용을 해야 돼요. 집합 연산 법칙을.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저거 하는 게 차집합 A에서 합집합에서 B. 그러니까 전체 집합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에서 B를 뺀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만이 남거든요. 이 부분에 있는 원소들. 근데 A와 B의 합집합에서 B 부분을 뺀 거와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거랑 똑같죠. A에서 교집합을 빼버리면 이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유용한 건 얘죠, 얘. 왜냐하면 집합 연산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교집합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저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소.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 수업할 때 되게 답답해. 질문을 하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는 편인데 그 순간 지금 질문할 뻔했어. 서로소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확률에서 배반 사건. 얘네들이 같은 의미예요. 결국에는 서로소라고 하는 의미야.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이다.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이다. 그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얘가. 서로소라고 하는 의미는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 공집합과 같다. 또는 NA 교집합 B는 0과 같다. 개수가. 그렇죠? 배반 사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A와 B의 곱사건은 공사건이다.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은 0이다. 같은 의미예요, 얘가. 자, 이러한 현상들은 왜 벌어지냐면 그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의 수학자 콜로코모로프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집합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집합을 확률론에다가 적용을 하면 아주 명확하게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구나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확률론은 콜로코모로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대수학과 기하학은 데카르트 이전과 데카르트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죠. 15세기에. 그 데카르트 이전에는 대수학과 기하학이 따로 놀았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을 만들고 나서 그게 일치가 됐죠. 좌표 평면에 나타난 것들을 대수학으로 증명하고 대수학을 좌표 평면에서 기하학으로 증명을 하고 그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서로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확률에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에는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집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러한 것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의미라는 거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 얘는 이런 의미예요. 전체 집합이 있고 집합 A, 집합 B.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반 사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샘플 스페이스, 사건 A, 사건 B. 자, 서로 소인 경우에는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리고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A와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경우의 수 A고 이것도 뭐 이렇게 표기를 사건 A와 사건 B의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B의 경우의 수. 이것을 우리가 덧셈 법칙이라고 했어요. 덧셈 법칙. 언제 성립하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일 때. 자, 그렇다면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집합에서 서로소가 아닌 경우 서로소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얘와 얘의 교집합 부분이 원소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서로소가 아니다. 자, 그리고 확률에서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사건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교사건의 그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이제 의미인데 이럴 때에는 그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뺐죠. 왜냐하면 두 번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를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 번 빼줘야 돼요. 자, 확률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표본 공간의 개수만 양변에다가 이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은 사건 A와 사건 B에다가 곱사건의 확률을 한 번 빼주면 합사건의 확률이 돼요.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에. 됐죠? 자,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확률론의 덧셈 법칙. 덧셈 법칙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덧셈 법칙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가 있죠. 배반 사건인 경우와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두 개 이제 더해주면 되고 배반 사건이 아니라면 여기 이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한번 이제 빼주게 되죠. 그래서 집합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그 확률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과 거의 일치하는 이유는 확률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집합론을 가져다가 활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전체 집합의 개수가 이제 5개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4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3개고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서로 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합 A가 집합 B는 이제 전체 집합에 속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요 표기 얘는 벤 다이어그램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의 바깥의 부분의 그런 최대값은 이제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있고 A와 B가 있고, 그래서 얘는 5개의 이제 원소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집합 A에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최대값은, 이 바깥의 부분의 최대값은 언제 발생을 할까요? 합집합이 최소일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일 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다. 거꾸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다. 그리고 교집합의 여집합 부분이 원소의 개수가 최대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잘못 얘기했다.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아. 얘가 지금 바깥의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지. 잘못 얘기했네. A와 B의 이 교집합의 바깥의 부분이죠. 이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네.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살짝 착각해서 딴 문제로.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최대가 나오려면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최소가 나와야죠. 교집합이 최소가 나와야 바깥의 부분이 최대가 되죠.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최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그 최소가 되려면 지금 여기 4개고 여기 4개고 여기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저거 4하고 3 하면은 이거 7개잖아요. 그리고 전체 집합을 넘어설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최소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죠. 최소값이 2가 되고, 그러면 여기 최대값은, 합집합의 최대값은 5가 되죠. 합집합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라는 얘기는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거를 넘어설 수 없잖아요. 전체 집합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돼야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교집합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3개의 원소가 이제 존재를 한다. 3개의 원소가 존재할 때는 뭐 여기에는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 얘네들이 각각. A는 4니까 여긴 2개. 그다음에 B는 여기는 1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만약에 거꾸로 처음에 얘기했던 거, 만약에 반대 상황으로 내가 교집합의 최대값을 알고 싶어. 교집합의 최대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합집합의 최소. 교집합의 최대. 자, 교집합이 최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 4, B 3 이렇게 포함된 경우, 싹 다 포함된 경우, 그럴 때의 교집합의 원소가 3개로 최대가 되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는 최소가 돼요. 4개. 그러면서 바깥의 부분에 하나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고등학교 때도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야. 사실은.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타내면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그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은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 이것을 활용해야 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고,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는 최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포함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큰 것이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것을 포함해야 된다. 이 조건을 활용해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또는 합집합의 원소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저거는 나왔었어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출제가 됐었고, 뭐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그런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이제 본 적은 없는데, 좀 여기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좀 내고자 하면 이런 문제를 이제 낼 수가 있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 그렇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거 합시다.